안녕하세요. 저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심리지원을 함께하는 한국장애인 심리지원센터의 대표 송인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역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만나며 나눈 심리적인 이슈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이 시간 선생님들과 함께 장애 유형별 심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장애 유형별 심리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정해진 틀 안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은 그 대상의 다양성에 대한 폭이 커서 일반화시키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더하여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수한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또는 추가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장애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사회적 관점에 따른 심리적 특성입니다. 옛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처럼 요즘도 자고 일어나면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라 우리는 심리적 위험 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있지요.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기능 손상에 대한 1차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으로 유발된 2차적인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정신적인 고통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답답함이나 분노, 무기력, 불안, 두려움 등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외출에 대한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행동적 특성이 더 많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존재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물질적 또는 경제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열악한 건강, 그리고 주거, 교육의 조건,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제한과 노동 기회의 차단,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낙인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리적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자아 손상, 그리고 자기 혐오, 우울, 적개심, 불안 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 시기에 따른 심리적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라고 나누는데요. 우리는 후천적 장애를 중도 장애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선천적 장애인은 1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선천적 장애라고 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응이 출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가치관 확립에 있어 자신의 상황을 상당 부분 고려함으로써 그것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대부분 적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장애를 자신의 신체적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다 보니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보다 장애 수용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의 상담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의 경우가 장애 수용 부분에 더 많이 힘들어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면 장애 발생 시기가 이를수록 인적 자본 형성에 방해가 되어 교육적인 성취가 낮고 이로 인해 성인기에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 외 출산 시 조산이나 난산 등의 이런 출생 시의 원인은 2.6%로 선천적 원인이나 후천적 원인이냐는 별도의 통계로 또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선천적 장애의 심리적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후 1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 기억에 대한 부분은 선천적 장애와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후천적 장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천적 장애의 통계는 73.3%로 장애 발생에 따른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과 함께 정서적 충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후천적 장애인은 신체 일부분이 상실이 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운동 및 성기능의 상실 등을 동반하는 장애로 인해서 정서적인 혼란, 그리고 미래와 현재의 목표 수정, 그다음에 자존심 위축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직면할 확률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 후천적 장애 발생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평가한다면 이것은 장애 수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현장에 함께 누군가가 있었을 경우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의 경우는 더 클 수도 있겠죠. 또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들은 장애 발생 이전에 가능했던 삶의 많은 측면들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인생의 기준점 또는 변환점에 대해 물어보면 장애 발생의 전과 후로 나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 발생 시기가 늦어지는 이 노인 장애인은 또 하나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장애와 노화에 같이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는 우리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고요. 서구 선진국들 중에는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기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데 26년 정도에 걸릴 것을 예상해서 202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초고령 사회 진입도 저희 나라는 26년, 일본은 36년, 미국은 72년으로 한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애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세도 알 수 있는데요. 2010년에는 65세 이상의 장애 인구가 37%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48%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 인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여가 이 여러 가지의 제도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고요. 노인 장애인의 심리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후천적 장애인의 중도 장애인의 심리적 적응 과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불안, 혼란을 통해 혼미한 상태를 보입니다. 2단계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때 감정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느끼는 애도의 감정과 유사하고요. 일부는 퇴행을 보이기도 하는 애통의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부인의 단계입니다. 4단계는 우울의 과정으로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현실에 대해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기존 목표에 대한 상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낙담, 그리고 비통함을 느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수능 적응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또는 직업적, 육체적 기능과 같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장애에 대해 적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응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일정한 또 단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1단계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충격으로 혼란함을 겪게 됩니다. 2단계는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좌절감으로 애통함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또는 이게 꿈일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내가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부인의 3단계를 거쳐서 4단계에서는 재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현실로 부딪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단절로 만남을 거부하거나 또는 가족 또는 신의 원망 등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 그래서 다양한 재활이나 동료 장애인 또는 선배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적응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과 순응의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심리적인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세 번째, 장애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으로 먼저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요, 몸통과 팔, 다리에 손상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를 의미하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과 사고 후유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의 변화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서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관계에 대해서 회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종료되기도 하고 평균 7년 정도 사회로 복귀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상태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요, 당사자가 경험한 차별 경험과 자기 낙인을 매개로 해서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자신이 장애 수용에 대해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지에 따라 장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등을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뇌병변 장애입니다. 뇌병변 장애는요,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가 하위 유형에 포함되어 있죠.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되면 질병의 특성상 급성기를 넘기고 생존한다고 하여도 뇌손상 부위에 따라 운동장애, 감각기능 저하,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만성장애가 동반하게 되며 이러한 신체적 장애와 함께 우울, 분노 등의 감정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상실감, 이로 인한 무력감, 당혹감, 수치심, 분노와 짜증, 불안감과 미안함 등의 이 여러 가지 감정이 우울증으로 이완되기도 쉽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불안과 우울 발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며칠 후에 깨어보니까 자신의 반쪽이 편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성기를 넘기고 생존은 했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장애와 상직 편마비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장애와 뇌졸중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통해 우울과 분노감 등의 감정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내가 밴드의 기타리스트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나에게 이런 손이란 기타를 치는 멋진 연주를 하는 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의 경우는 내가 기존의 가장으로서 나의 위치, 그리고 가족 부양에 대한 역할을 못한다는 미안함,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족을 위해 할 수 없다라는 이 무력감을 느끼며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 점점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뇌성 마비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뇌성 마비는 중복장애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요 70에서 80%가 언어 장애를 갖고 있고요, 65%는 사지 마비와 함께 또 언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13%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27.7%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독립적인 보행이나 신체 활동, 그리고 운동 수행 등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인 뇌병변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와 내 표현 기능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나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불만이나 부적응 문제가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꼬집기 등의 표출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체를 이용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비언어적 움직임의 패턴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타인과의 소통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언어장애의 동반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욕구 표현 시 오히려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표현이 어려울 경우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좋다 싫다 등의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구 표현을 아예 거부하거나 방어하는 특성으로 아예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의 원인, 그리고 정도, 정도에 대해서는 전맹인지 혹시 저시력인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요인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의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같은 동일한 심리적 특성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의 원인에서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유전인지 아닌지가 심리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실명의 원인이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천적 시각장애인 중 유전에 의한 시각장애인들은 후천적 외상이나 질병에 의한 실명인들과는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직접이든 간접이든 심리적 갈등이 원천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점차 내가 시각장애가 악화되어서 눈을 제거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를 갖는가 하면, 망막 변성인 경우에는 시야의 제한으로 보행을 할 때 넘어질까 불안해하고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장애의 시기입니다. 슈레겔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5세에서 7세 이전의 실명과 이후의 실명은 심리적 발달 요구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전맹과 저시력의 심리적 어려움에서도 전맹은 직접적 영향을 받으나 저시력은 사회심리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시력의 경우는 심리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시력의 경우에는 정한인의 역할을 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으로 좌절을 초래할 수 있고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나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맹은 내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지만, 저시력은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정한인의 역할을 하려 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재활 훈련을 받아도 정한인에 비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읽는다던가 물건을 만져보는 일, 그리고 보행, 사회 적응 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들 중에 일부는 도움받기를 꺼리거나 도움받는 것 자체를 나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존 시력이 없으면서도 보행 시 흰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안내자보다 앞서 걸으려고 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생활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생활이 고립되면 될수록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효과적인 적응이란 실명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들의 이해와 협조는 좋은 습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시각 정보 수집 활동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이때는 문자 식별이라던가 행동 조절, 그리고 신체를 움직이는 것, 색상과 형태, 공간 인지 등 이 모든 활동을 표현하고자 하는 동작의 조절과 관찰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덜하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울, 갈등, 등의 제한 등의 심리적 위기를 정서적 불안감 조성과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동기와 수행 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각의 상실은요, 시각뿐만 아니라 잔존 기능의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며 큰 제한성을 가질 수 있고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쳐 심리적인 상실과 충격으로 이어져 삶의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도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장애에 대한 충격과 불안, 그리고 공포감, 공포 이전 삶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삶에 대한 분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내가 시각 대신 촉각 및 청각 등 다른 감각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일상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점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도 커다란 시도이고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애 자체로 인한 본질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중도 시각으로 인한 다양한 기능이 손실되고 사회적 활동 및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개인의 활동 제한으로 선천적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 시각 장애인의 심리적 욕구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유지, 그리고 현실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 사회로의 재참여, 주도적인 사회적인 역할, 보행, 여기서 보행은 안내법과 자기보호법, 흰지팡이, 안내견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함께하는 분도 있고, 전자보행기구에 의해 이러한 보행 및 일상생활의 적응을 통해서 사회로의 재참여를 기대하곤 합니다. 많은 중도장애인들은요,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단절된 이 인간관계에 대처할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존감 향상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스스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잔존 시력이 있는 동안 재활 교육을 받는 것, 불안정한 상태와 두려움에 대한 심리 지원 등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정서 발달은 언어 발달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타인과 정서적인 그 유대관계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청각장애인은 영아기 때부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열등한 자아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청인이고 자녀가 청각 장애인인 경우 어떤 부모님은 수어를 배워 함께 소통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1의 언어를 문자 언어를 사용하기로 해서 수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언어만 강요를 한다면
제1의 언어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슈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청각 장애인들은 청인보다 시각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단순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오해와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중심적이며 자기조절과 협동심이 부족하여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 또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심리 지원의 경우 관계나 적응도의 이슈가 많은데요. 사회 적응도가 낮은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청력의 손실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주 양육자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또 다양한 개인적 그리고 대인적, 사회적 상황들 간의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장애 정체성을 형성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인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을 스스로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이런 심리 지원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의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세 가지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 통제의 소재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운이나 외적인 요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 노력을 덜 기울이는 성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공감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책임감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예상을 가지는 소극적인 심리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학습된 무기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꾸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동기 수준이 아예 없거나 낮고 나의 노력의 양도 적어서 낮은 수행을 하게 되어 실패가 거듭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패에 대한 예상을 방지하게 하는 차원에서 성공에 대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 수준에 적합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를 세분화하고 성공 가능한 것들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보여준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발달장애인 100명을 만나면 100명의 케이스가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 다른 기능 수준에 맞게 단순하게 반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지향성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기보다는 타인의 지도를 바라는 외적인 단서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안전한 주 양육자나 선생님들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지만 또 저희들과 같은 이런 기관의 선생님들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하에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공 과제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행동 모델 제공을 통해서 모델링이나 어떤 모방 그리고
적극성과 능동성에 대한 보상도 좋습니다. 이때 보상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보상이겠죠. 한 발달장애인 분은요, 운동화, 내가 갖고 싶은 운동화를 사는 것이 보상이었어요. 또 한 발달장애인 분은 사탕이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탕을 본인이 좋아하는 가방에 모든 종류의 사탕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중 자폐성 장애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자폐증은 근본적인 정서적 장애로 다른 사람의 정서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서 타인과의 심리적 연결을 해주는 신체적 표현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정서적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DSM-5에 의하면 자폐성 장애인은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언어적인 표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표현의 능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이 저하되어 불편함을 표현할 때 불안감과 충동성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서적 행동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동과 청소년기의 주요 서비스 영역인 교육 영역에 대한 서비스와 더불어 자립생활 영역에서의 기능 수행,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 등의 일상생활 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 심리적 특성으로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증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회적 행동이나 역할 수행의 경험의 부족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요. 낮은 자존감 및 자기 신뢰감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무가치함, 그리고 수행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황에서의 어려움, 실패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삶에 대한 불만족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이해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욕구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모든 심리적인 욕구가 낮은 수준이었지만 자율성과 유능성에 비해 관계성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성이나 유능성과 같이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과제를 통해 충족되는 심리적 욕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관계성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관계와 관련된 과제를 통해 충족되는 심리적 욕구를 통해 유발되는 내적 동기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본인이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만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환대가 가장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 수용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애 수용은 정신적 외상, 충격과 부정, 그리고 슬픔과 대행, 굴복과 우울, 재평가와 재확인, 대처와 동원, 자아 수용을 통해서 장애를 받아들이는 수용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수용의 단계를 뇌졸중 장애인의 경우로 본다면 뇌졸중 진단을 받고 커다란 충격을 받으면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쓰러진 충격을 감당하기도 전에 겪는 신체 일부의 마비가 주는 일상생활 활동의 장애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좌절 그 자체를 몸소 느끼게 되겠죠. 타인과 비교했을 때 뒤처졌다고 생각하여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패배자, 낙오자로 표현하면서 절망감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사고 및 지각체계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신체적 기능의 비정상으로 인해 절망을 경험하고 간혹 자포자기와 자살 충동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충격 상태에서 다양한 동기부여의 경험은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가족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필연적 존재감의 부여로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회복 의지의 커다란 동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제한 그리고 경제적 능력의 상실은 부모로서의 역할 이행과 상대 배우자로서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이로 인해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욱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긍정적 해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식하는 회복에 대한 확신도 하나의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자신보다 증상이 심한 동료, 다른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더 빠른 회복의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신체 기능의 회복에도 완쾌에 대한 희망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온통 둘러싸고 있던 결함 대신에 가능성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병 이전에 같이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숨기고 싶은 마음과 수치심, 부끄러움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나의 몸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는 회복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 충격 단계와 동기부여 단계를 거친 후에 이제 내가 정상으로의 회복을 희망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발병 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매진하는 과정에서 현실 가능한 신체적 상황을 넘어서는 회복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사회에서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의 회복, 이런 의지와 더불어 가정이 있는 경우 가족에 대한 큰 생계 부담으로 인해 회복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회복의 열망은 마음일 뿐 신체적 상황은 회복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성급하고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열망하고 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으나 회복의 한계를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질병 상황과 한계를 수용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회복에 있어 자신이 주체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하며 보다 많이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발병하기 전과는 다른 모습의 한계를 가진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삶의 형태가 바뀌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장애를 받아들이는 수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내가 과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도 개인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거쳐 수용에 이르기도 하고요. 중간 과정에 멈춰 있다가 가는 등의 여러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대상의 심리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게 하는 것,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와 관리, 그리고 장애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 당사자는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일이었습니다.